집권 3년째인 1367년에 신도는 천도를 계획합니다. 그동안 인적 청산과 토지와 노비제도의 정비로 어느 정도 개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일소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도 멉니다.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왕실 사람, 권문 세족, 사원 세력 등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수도를 옮길 때 신도는 지방 세력과 연계합니다. 그러면 개경의 기득권층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천도 계획은 실패합니다. 기득권층의 반대는 둘째로 치더라도 현재 공민왕이 진행하고 있는 토목공사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백성들이 대공사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더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갈 도읍공사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4월의 기록을 올립니다. 신돈이 평양에서 땅을 보는데 찬성사 이춘부, 지밀직 김달상 등이 그를 따라갔으며 의식에 참여한 호위병이 성녀를 따르는 것과 같았다. 이때 신돈이 도선기의 송도의 기운이 쇠하였다는 설을 가지고 왕에게 천도할 것을 권하였으나 왕은 한창 영전공사에 미혹되어 즐겨 듣지 않았으므로 신돈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 결국 신돈도 토목공사를 또 벌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홍건적의 침입 때 궁궐만 소실된 게 아닙니다. 성균관 건물도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전궁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고려 조정에서 성균관까지 손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월에 공민왕은 임박의 건의에 성균관을 짓도록 명합니다. 국고가 비어있는 줄 알면서도 공민왕이 성균관 중수를 강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경 한복판에 불탄 건물이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대로 둘 수 없기도 하지만 성균관을 통해서 참신한 신진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신돈이 공민왕의 뜻을 받아들여 성균관 중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신돈이 유탁, 이색 등과 함께 옛 틀을 살펴보고 있을 때 주변에서 옛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 일이 한결 쉬울 거라고 건의합니다. 하지만 신돈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그 역시 참신한 신진들이 필요한 겁니다. 성균관 중수 비용은 개경과 지방의 유학을 공부한 관리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염흥방이 주관해서 품계에 따라 배를 기부하게 했습니다. 이에 전교랑 윤상발이 옷을 팔아 배 50단을 마련해 비용을 댔습니다. 염흥방이 배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윤상발은 가난한 유생으로 녹봉을 받아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가면서도 오히려 옷을 팔아 비용을 도왔소. 그런데도 공들이 윤상발보다 적게 내었어야 되겠소 하며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열흘 만에 배가 굉장히 많이 모였고 그런 식으로 비용이 충당됐습니다. 국가의 공금을 쓰지 않고도 성균관이 중수된 이면에는 유학자들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희생이 있었습니다. 염제신의 아들인 염흥방은 이때만 해도 참신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훗날에 전형적인 권문세족으로 횡포를 부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기록을 올리는데 국학이 성균관을 뜻합니다. 국학을 다시 짓도록 명하고 안팎의 유관들로 하여금 품계에 따라서 포를 내어 그 비용을 돕게 하였다. 또 판개성부사 이색을 대사성을 겸하게 하고 생원을 더 두었다. 또 경학과 제술에 뛰어난 선비인 김구용, 정몽주, 박상충, 박의중, 이승인 등을 택하여 모두 학관을 겸하게 하였다. 이색이 성균관 어떤 벼슬인 대사성에 겸임되었습니다. 김구용, 정몽주, 박상충, 박의중, 이승인 등은 모두 사서 5경에 통달한 20, 30대 젊은 선비들이었습니다. 학관은
교육을 담당하던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이색학파가 되어 유생들을 교육합니다. 유생들의 정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도전은 현재 영주에서 부모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균관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가 탐독한 책이 정몽주가 보내준 맹자였습니다. 하루 한쪽 또는 반쪽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숙독했다고 합니다. 맹자에는 임금이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지 않고 폭정을 휘두르면 역성혁명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쩌면 훗날 정도전이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사상적 기반을 맹자가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전공사도 2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언제나처럼 영전공사에 매달려 가엾은 백성들만 붙들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사였습니다. 대조적으로 신도는 성균관 중수와 젊은 신진들을 규합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흘러가고 있을 때 후반기쯤 신돈 암살 기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인택, 안우경, 김원명 외에 몇몇, 그리고 전 시중이었던 경천흥, 귀양을 갔던 목인길까지, 쉽게 말해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전 현직 인물들이 모여 신돈을 암살하려고 모의한 겁니다. 특히 김원명은 신돈을 공민왕에게 소개했습니다. 신돈은 한때 그에게 병권까지 위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김원명까지 나섰다는 것은 기득권층의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총령위 250명에게 명하여 주야로 신돈을 호위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민왕과 신돈 역시 기득권층의 반발을 예상하고 경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올리겠습니다. 신돈이 간사하고 아첨하며 엄엄하고 교활하여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헐뜯는 것을 좋아하여 훈구를 내쫓고 죄 없는 자들을 죽여서 무리가 날로 성하여졌습니다. 도선기에 성녀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자가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는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반드시 이 사람은 장차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암살 모의 세력들이 모여 신돈을 비난한 내용입니다. 훈구를 내쫓고라는 말에서 기득권층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의는 10월에 벌어졌는데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에 그쳤습니다. 암살 모의자들은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로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거나 해임되거나 했습니다. 귀양 간 사람들의 처자는 노비가 되었고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김원명은 3년 후 유배지인 영덕에서 신돈이 보낸 손년에게 맞아 죽습니다. 신돈 집권 3년째에 접어들자 기득권자들의 저항도 점점 거세어지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돈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신돈은 산수 사이에 사는 일개 중인데 산께서 억지로 이에 이르게 하시니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고 간사하고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어질고 착한 이들을 등용하여 사만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얻은 연후에 장차 옷 한 벌과 바리떼 한 개를 가지고 살림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라 사람들이 장차 신돈을 죽이려고 하니 원하건대 상께서는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암살 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신돈이 공민왕에게 달려가 하소연한 말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공민왕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들을 벌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돈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즉 공민왕이 건재함으로써 그가 건재한 것이지 그가 건재함으로써 공민왕이 건재한 것이 아닙니다. 1367년 후반부의 고려사 기록에 공민왕과 신돈이 자주 어울리는 기록이 눈에 띕니다.
왕이 걸어서 신돈의 집에 가다. 왕이 신축한 신돈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 왕이 신돈의 별장에 가다. 왕이 신돈의 집에 가다. 이와 같은 기록인데 다음 해인 1368년까지 계속됩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아직은 돈독하다는 뜻입니다. 신돈의 집을 신축했다는 것은 10월의 기록입니다. 이때부터 신돈은 기현의 집에서 나와 따로 마련한 집에서 지냅니다. 한편 대륙에서는 서서히 새로운 주인이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1367년 9월에 주원장은 양자강 하류의 중심 도시 소주를 함락합니다. 지도자인 장사성은 자결합니다. 소주를 함락한 직후 주원장은 25만 명의 북벌군을 편성합니다. 이어 다음해 1월에 남경에서 명을 건국합니다. 마침내 명나라 초대 황제에 오르는 것이죠. 때맞추어 요동의 나하추가 10월에 공민 왕에게 말을 보내 화친의 몸짓을 취합니다. 나하추는 막 일어서려고 하는 주원장을 고려와 함께 견제하려고 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